자,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팀장입니다. 네, 자, 어제 놀랐습니다. 네. 올라가네. 오늘 국내 시장도 네. 힘이 좀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범위는 10년물 국채금리였다라는 게 뭐 밝혀진 것 같은 느낌. 범인은 예. 빌 에크먼이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빌 에크먼이 숏 포지션 청산하니까 왠지 숏 스퀴즈 나온 것 같다. 그렇죠. 이 정도. 아. 스퀴즈면 그러면 금리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잠깐 떨어지고 마는 겁니까? 스퀴즈는 뭐 단발성인 이유가 좀 크죠, 사실은. 만약에 스퀴즈라면. 예, 만약에 스퀴즈라면.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 단발성일 이유가 좀 있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또 소폭 조금 올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4.9로 다시 네.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제가 지금 체크해 보니까 뭐 4.88 정도 예. 왔다 갔다 하니까 끝까지 뭐 긴장을 늦추면 또 안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요즘에 클로징에 단골 멘트 아닙니까? 금리야 좀 내려라. 근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자, 잠시 후에 저도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해놨으니까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좀 준비되어 있을지. 예, 오늘 뉴스 시작해보시죠. 간단하게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오늘 뉴스는 네. 뭐 헤드라인 뉴스들이 거의 뭐 몇 개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사실 네. 몇 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마 앞에서 좀 겹쳤을 것 같지만 많이 겹쳤죠. 근데 뭐 글로벌 라이브를 또 보시는 분들은 또 너무 중요하니까 저희가 또 안 짚고 넘어가기에는 좀 예의가 없고 예의를 또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오늘 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 한번 오늘 띄워주시면. 되게 중요한 게 많네요. 일단 오늘 체크 포인트를 제가 조금 정리했어요. 와. 체크 포인트 좀 정리했는데 일단 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8%대로 하락을 했고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89달러, 네. WTI 같은 경우에도 지금 85달러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나. 현재 지금 선물 시장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저 CNBC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일본과 호주의 어떤 긍정적인 기업 활동 보고서가 나오면서 뭐 일본, 그리고 상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시장도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과 호주의 어떤 긍정적인 기업 활동 보고서가 네. 어느 정도 좀 효과를 주지 않았나라는 월가의 어떠한 시각,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금리 자체가 조금 내렸기 때문에 또 국내 시장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는 관점도 많기 때문에요. 뭐 그런 부분은 다 같이 합쳐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임박했고요. 엑소모빌 파이오니어가 최근에 인수합병을 했었죠. 6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약 한 75조 원 정도가 될 수 있는 아주 뭐 공룡급 인수합병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쉐브론과 헤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메가톤급 인수 합병이 일어났다. 그래서 엑소모빌 파이오니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인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3빌리언 달러니까 하나로 치면 약 한 65조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거의 뭐 메가톤급 인수합병이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친환경으로의 어떤 투자가 아닌 네.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향후 이 에너지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심사입니다. 이게 어제 IEA,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원유를 비롯한 석유 수요에 대한 피크 지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전망이니까 뭐 맞고 틀리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은 이제 그 피크가 그때라면 그때까지는 뭐 한 6, 7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는 석유를 써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이후에 친환경을 준비해야 되는데, 친환경 전환하려면 그 돈은 어디서 나나? 그 돈 벌려면 이제 또 석유화학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생각보다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 합병에 뭐 거의 뭐 100조 원이 넘는 그러한 이제 돈이 투입이 됐잖아요. 두 기업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좀 의미를 좀 내포하는 것일 것 같고, 향후 이제 어떠한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방향성을 좀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은. 예. 자, 다음 화면 또 보여주시면 UBS가 이번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잠재적인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정말 괜찮은 실적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해지 수단으로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월가에서는 또 다이어트 약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약간의 뭐 뒷북 같은 느낌이지만 다시 또 새로운 해석이 또 나왔습니다. 자,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매출 1,0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지금 수정치에는 지금의 어떤 매출에 있어서 약 한 두세 배 정도 네. 예, 더 갈 수 있다. 시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출 추정치를 2035년까지 이전 추정치가 550억 달러였는데 이게 이제 710억 달러로 상향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시티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봤고요. 구겐하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오히려 1,500억에서 2,000억 달러까지 나는 매출 전망한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막 다이어트 약에 대한 어떤 뭐 단순 테마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지금 뭐 유럽에서도 시가총액 1위를 또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모멘텀이 살아서 매출 추정치를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 포인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체크 포인트. 예.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가장 큰 뉴스는 두 가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35,000불을 넘어섰습니다. 예, 넘어섰고 이게 지금 약 17개월 만에 넘어섰던 그러한 수치다. 그러니까 2022년 이후로 나온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지금 뜨거운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주식 시장과 여러 시장에서 가장 호재가 있는 부분은 뭐 암호화폐 시장이 아닐까. 예. 호재가 있는 부분은 거기인 것 같아요. 또. 예. 워낙 이제 그 금리 때문에 예, 너무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지금 네. 비트코인 시장 또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핫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죠.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사실 뭐 앞서서 유선아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운용사. 그렇죠. 자산운용사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좀 승인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의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의 뭐 승리를 공식화했다. 정말요? 예, 이런 그러니까 이제 현물 ETF 출시된다는 거죠? 거의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밑바탕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이쉐어 비트코인 트러스트 그러니까 아이쉐어라면 블랙락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ETF라고 볼 수 있을까. 티커가 네. IBTC입니다. 네, IBTC인데 그게 DTCC에 상장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DTCC가 뭐냐면 예탁 신탁 청산공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이거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 치면 뭐 한국 예탁 결제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티커까지 나와서 거기에 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면 추후에 거의 이런 부분을 거의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예, 이게 전초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게 현물 ETF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걸 거의 공식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티커가 추가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출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핫하다. 예, 이런 뉴스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거랑 반감기도 앞두고 있다.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2010년 이후에 비트코인의 연도별 상승과 하락입니다. 2010년에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2010년에 9,900% 올랐어. 9,900%.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올랐나를 볼 수 있는데 2010년은 사실 저게 뭐 가격이 뭐예요? 0.003이었어요. 저거 뭐 그때 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뭐 네. 100개를 주문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줄. 네네. 예. 자, 저 당시에 9천 거의 뭐 이거 몇 배입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고 4년 연속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다음에 2014년에 58%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2015, 2016, 2017 또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또 상승을 보여줬고 2018년 떨어지고 자, 올랐고 2019, 20, 20, 21
그리고 2022년은 뭐 주식 시장도 빠졌고 네.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시장도 많이 빠졌는데 올해에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2023년 10월 23일까지 네. 103%가 올랐대요. 앞으로 남은 2년. 이거 3년 갔다가 1년 쉬고 3년 갔다가 1년 만약에 이 패턴이라면 야,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년차 그 보시면 2015년에 1년차에 35%밖에 안 올랐는데 예. 2년차 되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3년차에 더 많이 올라가고 예. 뭐 2019년 조금 다르긴 하지만 2019년에 95% 올랐다가 2년차에 더 많이 올라가고 지금이네. 지금 네, 참. 아, 내가 산 순간이 고점일 수 있거든요, 항상. 그렇죠. 올해는 예외야. 뭐 이런 게 갑자기 제가 사면 예외가 일어납니다. 항상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제 통계 자료가 있다 정도만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게 3년 1년 3년 1년 이렇게 되는 게 반감기가 4년이라 그런 거죠? 그렇죠. 뭐 이러한 이제 수치로 많은 분들께서 또 이제 어떤 타이밍을 좀 잡는 또 훈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통계 자료가 있다 정도만 보시는 게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을까. 저는 주변에 이제 그 비트코인으로 그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예. 그 교수님은 그 비트코인으로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듣는데, 사실 저는 이제 산업적으로 가격 말고요. 그러니까 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거 말고 산업적으로 확실히 비트코인은 그 여러모로 이용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예. 확실히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라이트 체인이라든지 이런 네네. 그것도 한참 전 얘기니까 최근에 또 많은 것들이 나왔을 거예요. 네. 산업적으로 뭔가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좀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그분 연구하시는 거나 예. 좀 하시는 거 보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베오 막달리오가 네. 베오 막달리오님이 정프로 형, 민준이 형, 종훈이 형은 비트코인 오지 마세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거의 인간 지표. 네. 한 회사를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메타가 거의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치주로 만들어버린. 네. 네. 그런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오늘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죠. 어제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고 인텔은 또 하락을 했어요. 네. 네, 물론 이 배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컴퓨터 칩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러한 아주 자극적인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인텔의 개인용 컴퓨터 칩까지 이제 설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애플을 겨냥해서 윈도우 PC용 ARM에 기반하는 그런 기반 프로세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네.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와 AMD가 ARM 기술을 탑재한 PC용 칩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설계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이미 벌써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빠르면 2025년에 PC 칩 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 직후에는 엔비디아가 약 한 3.8% 정도 넘게 상승을 했고 인텔 같은 경우는 3%대 하락을 또 반면에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각계의 모든 회사의 대변인들께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거부했어요. 인터뷰를요? 네, 엔비디아, AMD, ARM 전부 다 대변인들이 논평 거부하겠다.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거 진짜 진행됩니다. 거부는 그렇죠. 강한 부정은 또 긍정이니까 이런 뭔가 이런 분위기가 좀 이제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또 관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취재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나오고, 소리예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긴 거는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이게 기입니다. 예. 그럼 하고 있구나.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인텔을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인텔이 좀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좀 밀어주려고 하는 뭐 리쇼링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미국 정부에서 또 밀어주려고 했던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지부진했던 부분 보게 되면 물론 최첨단 어떤 고사양 칩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이제 올드한 그러한 어떤 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이제 CPU 시장의 점유율이 아마 이 부분을 좀 대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 정말 높은 80%가 넘는 그런 점유율을 보여줬던 2016년, 2017년에 비교해서 지금은 좀 점유율이 물론 최근에 좀 조금은 더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AMD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뭐 이 분야에서 또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AMD가 가성비가 정말 괜찮다라는 평가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인텔의 어떤 하락을 또 부추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까지 가세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저 지금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60%대의 점유율이 정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2025년 생산에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ARM도 오늘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 소식과 함께.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ARM 기반 칩에서 호환이 안 됐었대요. 그래서 이제 ARM 기반의 칩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이용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ARM에 기반을 하고 있는 반도체는 스마트폰 점유율이 99%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윈도우즈 호환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네가 그 그러니까 CPU잖아요. 이게 GPU가 아니라 CPU 만드는 걸 지원하지? 생각을 해보니 이거 다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죠. 이제 우리가 그 빙챗도 써야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써야 되는데 그걸 스마트폰에서만 쓸 거냐? 분명 PC에서 엄청 쓸 건데 그렇죠. 그걸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CPU가 필요한데 그거 누가 만들 거냐? ARM 기반으로 우리가 밀어줄게 라고 하는 흐름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보니까 인텔 주주 있어요. 살려주세요.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폭락하지도 않겠죠.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어제도 단발성으로 또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인텔이 내려갔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시장을 보시면서 또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AR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 비중이 99% 정말 거의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 성장에 대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성장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그러다 보니까 ARM이 IPO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했던데 요런 부분이 또 다른 또 프리미엄을 또 다시 부과시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마무리됐고 그리고 기자님께서 또 준비해주신 그리고 없네. 자, 그래서 오프닝에 제가 딱 이야기를 한 게 진짜 금리의 상승은 이제 멈췄나? 사실 우리가 어제 빈센트 이사와 이야기할 때도 그 빈센트 이사도 의견을 일단 제시한 거는 5% 정도면 상단인 것 같긴 하다. 물론 여기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단인 것 같긴 하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딱 5%가 닿는 순간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레리 핑크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아닙니까? 레리 핑크 회장은 지금 상황이 약간 70년대가 떠오른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70년대라 하면 일단 그림 한번 보시죠. 자, 70년대라 하면 대표적으로 이 석유 파동이 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레리 핑크 회장은 그때를 떠올린다고 하는 거고 반면에 오늘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빌 에크먼은 5%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실제 경제 지표들은 생각보다 더 빨리 안 좋아지고 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라면서 공매도를 청산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두 투자 구루의 의견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리 핑크 회장이 조금 더 오래 그리고 더 높이 금리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재정 적자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지금 재정 적자를 내는 이유가 뭐냐? 지금 리쇼어링 해야 되죠. 그리고 공급망 다시 분리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재정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리쇼어링, IRA 이런 것들은 당장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 적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부채 발행.
부채 발행은 채권 발행. 그렇죠. 채권 발행은 채권의 공급 과잉, 채권 가격 하락,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니까 뭐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보다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지금 높은 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레리 핑크 회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맞다고 쳤을 때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레리 핑크 회장의 말대로 정말 구조적으로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계속 높다. 그러면 과연 시장에 좋을까? 사실 그게 좋을 리는 없죠. 금리 높은데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빌 에크먼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경제 지표가 나빠지니까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그럼 이건 시장에 좋은가? 경기 펀더멘털이 나빠져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건 사실 그렇게 그렇죠.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의견은 다르나 의견은 다르고 또 금리의 방향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거는 누가 맞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을 우리한테 것이다.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뭐 시장도 좀 풀리고 위축됐던 이제 금융시장의 이제 그 유동성이 좀 수월하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긴 하지만 좀 약간의 걱정이 들어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다음 이제 끝.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 최파고님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최파고님한테는 오늘도 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이거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시간을 더 드리기 시작하니 더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 뭐 세미나를 하겠어 혼자서. 밤새 걷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2부에서 최파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